처음에 슈왈실트 솔루션이 발견이 됐을 때만 해도 슈왈실트 선생이나 아인슈타인 선생이나 뭐 일반 상대론을 이해하는 어떤 사람도 블랙홀의 존재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블랙홀은 분명히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고 우리 우주에 충분히 많은 대상이에요. 블랙홀도 몇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별이 생성돼서 우리 태양처럼 핵융합을 하다가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면 중력을 못 이겨서 쪼그라드는데 그 중에 최종 결과로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블랙홀인데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블랙홀을 스텔라 블랙홀이라고 부르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측한 스텔라 블랙홀의 질량 범위는 대략 우리 태양의 한 10배의 질량 정도 근처거나 더 크거나 한 범위라고 합니다. 스텔라 블랙홀과 조금 다른 블랙홀 중에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은하계의 중심에 있고요. 우리 태양 질량 기준으로 보면 한 100만 배에서 10억 배 정도 어마어마한 질량을 자랑을 하고요. 슈퍼매시브라는 이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스텔라 블랙홀과 슈퍼매시브 블랙홀 말고 뭐 다른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충분히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봐서 정리를 못했고요. 스텔라 블랙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를 하자면 저도 별이 태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죽는 과정에 대해서 뭐 자세히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별이 핵융합을 멈추고 종착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3개만 들고 왔는데요. 하나는 백색 외성이라고 불리는 거, 하나는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는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3가지인데 주로 별의 질량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고요. 핵융합을 멈추고 나서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데 핵융합이 멈췄다고 해도 여전히 어느 정도 이상 압축이 되면 그 압축을 이기려는 힘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기 일렉트론 디저너리스 프레셔라고 부른 거는 전자들이 점점 서로 가까운 지역으로 몰리고요. 압력 때문에. 양자역학 얘기를 깊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전자들은 페르미 스태티스틱스를 따르기 때문에 그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같은 위치, 같은 운동량 영역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압축을 이기려는 압력 비슷한 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계산을 좀 열심히 처음 한 분이 찬드라스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1931년에 했고 그 계산 결과를 통해서 우리 태양 질량이 한 1.4배 정도를 기준으로 질량이 더 작으면 일렉트론 디저너리시 프레셔가 중력을 이겨서 더 이상 압축이 안 되고 멈추고 그게 실제로 관측되는 백색 외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저 찬드라스카 리밋보다 질량이 좀 더 커지면 일렉트론 디저너리시 프레셔를 중력이 깔아뭉개고 더 압축이 가능한데 그러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는 양성자랑 전자가 일종의 핵융합을 일으켜서 중성자가 되고요. 별 안에 중성자만 남는데 중성자도 퍼미온이고요. 역시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디저너리스 프레셔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전에 이름 들어본 적 있는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팀이 1939년 정도에 계산을 해서 찬드라스카 리밋보다는 좀 더 크지만 태양 질량이 한 1500 정도 되는 것보다 작은 영역에 들어오면 뉴트론 디저너리스 프레셔가 중력과 평형을 이루어서 뉴트론 스타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뉴트론 스타도 물론 지금은 잘 관측이 되는 대상이고 총 전하량은 0이라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뉴트론도 자기 모먼트가 있고 뉴트론 스타도 원래 별이 가지고 있던 앵귤러 모멘텀을 훨씬 작은 레디어스에서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스핀을 하고요. 자기 모먼트와 스핀 등등의 영향으로 자기장을 굉장히 강하게 형성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의 질량이 조금 더 커져서 TOB 리밋을 넘어가면 대략 태양 질량이 3, 4배 정도 되는 것보다 더 크면 블랙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실험 관측 얘기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그 전에 잠깐 이론가들의 활동 내역을 요약을 하면요. 오늘 제가 초반부에 한 얘기
슈왈츠실트 레디어스는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일 수는 있어도 커버처 싱귤러리티는 아니다. 그리고 그 슈왈츠실트 레디어스라는 선은 본질적으로 린들러 코디네이트에서 빛의 궤적 45도 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특성은 있지만 지나가는 물체 스스로 이상한 걸 느낄 리는 없다. 등등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분이 1958년에 논문을 쓴 핑켈슈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좀 세게 얘기하자면 저 1958년에 핑켈슈타인 선생 논문 전까지는 사람들이 블랙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관심도 그만큼 많이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라는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던 코디네이트는 특정 영역에서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몇 번 해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린들러 코디네이트만 해도 그 UV라고 우리가 불렀던 코디네이트가 유효한 영역은 처음 민코프스키 좌표 기준으로 보면은 x 절대값이 0보다 크고 t의 절대값보다 x 절대값이 큰 영역 전체 민코프스키 평면의 4분의 1만 커버를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민코프스키 코디네이트로 갈아타면 나머지 4분의 3도 다 덮을 수 있잖아요. 슈발츠실트 매트릭도 처음에는 이제 R이 RS보다 큰 영역에서만 출발을 했지만 좌표 변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핑켈슈타인 선생도 그 일을 시작을 했고 그 일을 충분히 더 많이 발전을 시켜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최대한 끌어낸 일을 1960년에 크루스칼 선생이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론 발전 중에 하나가 1963년도에 뉴질랜드 출신이었고 영국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커라는 분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정확한 솔루션을 계산하는 데 성공을 해요. 예, 우리 우주에 있는 블랙홀들은 대부분 다 앵귤러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별들이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블랙홀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슈바르츠실트 솔루션을 논하는 단계에서 앵귤러 모멘텀을 0으로 놨던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계산이 간단하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블랙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 블랙홀에 관한 정확한 솔루션도 찾고 싶었을 텐데 블랙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이상 다시 되살아난 이후에도 몇 년 걸렸고요. 슈바르츠실트 솔루션이랑 비교하면은 무려 48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상대론의 발전을 이끈 커뮤니티가 크게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캠브리지 옥스포드 쪽에서 활동하는 영국 팀이 있었고요. 또 다른 팀은 파인만 선생의 지도교수였던 윌러 선생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대론 쪽 연구에 관심을 가져서 양성해낸 제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상대론 교재 중에 미스너, 돈 윌러라고 있잖아요. 미스너 선생과 돈 선생은 둘 다 윌러 선생의 제자고요. 미스너 선생은 메릴랜드에, 돈 선생은 칼텍에 자리를 잡고 계속 연구를 이어갔고 돈 선생은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로 노벨상도 받았고 등등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펜로즈 선생은 이름 다 알죠. 펜로즈 선생이 1965년도에 증명한 티어럼이 하나 있는데 싱귤러리티 티어럼이라고 오늘 우리는 저 아리콜 RS에서 그 호라이즌을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아리콜 0에 해당되는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로 커버처 싱귤러리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펜로즈 선생의 싱귤러리티 티어럼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블랙홀 지오메트리가 뭐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하고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니셜 컨디션을 줘서 그래비테이셔널 컬랩스가 일어나서 블랙홀이 생성이 되면 싱귤러리티는 절대 피해갈 수 없고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티어럼인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저도 안 따라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싱귤러리티 티어럼이 제대로 된 결과라면 블랙홀은 정말 우리 우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실체라는 걸 받아들여야겠죠. 윌러 선생은 좋은 연구 결과도 많이 내셨지만 재밌는 단어나 표 같은 거를 잘 만드는 분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블랙홀이란 단어를 유행을 시킨 것도 이분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논문을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뭐 몇몇 물리학자들이 몇 편의 논문에 걸쳐서 증명한 또 다른 시어럼이 있는데 통칭해서 노헤어 시어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대충 설명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블랙홀이 생성되는 중간 과정에서는 뭐 다양한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솔루션도 되게 복잡한 모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블랙홀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다고 치자고요. 블랙홀이 하나가 드넓은 우주 공간에 하나가 딱 있고 뭐 다른 별이나 지나가는 우주선이랑은 충분히 멀리 떨어진 상태를 유지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고 나면 블랙홀의 모양은 몇 가지 중요한 변수에만 의존하고 그 이상 다른 자질구레한 변수에는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게 노헤어 시어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수라 하면 블랙홀의 질량, 앵귤러 모멘텀, 일렉트릭 차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토탈 매스, 토탈 앵귤러 모멘텀, 토탈 차지만 일치하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블랙홀 솔루션의 모양은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 정도까지 블랙홀의 고전적인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 기대 이상의 재밌는 결과들이 70년대 중반쯤에 추가가 되는데요. 역시 윌러 선생의 제자였던 베켄슈타인 선생과 그다음에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진 영국의 호킹 선생이 블랙홀 서모다이내믹스라는 분야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상대론만 배운 입장에서 보면은 블랙홀이 열이나 온도 같은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뭔가 그런 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호킹 선생은 블랙홀이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체를 빨아들이기만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레디에이션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증발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나중에라도 시간이 나면 좀 더 보충을 하겠지만 이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자역학이 중요한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퀀텀 그래비티라고 불리는 연구 분야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일단 다른 얘기 먼저 하기로 하고요.